긴자의 네온 사인이 희미해지는 새벽 4시, 스기야마 스시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사노 유리는 카메라맨과 함께 이 전설적인 스시집의 문턱을 넘었다. NHK의 경제부 기자로서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일본 쌀 시장의 변화를 다룬 기획 기사를 위해서였다. 어서 오세요. 70대 후반의 스기야마 마스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손은 40년간 칼을 잡아온 흔적으로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섬세했다. 오늘 특별한 쌀로 준비했습니다. 유리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메모장을 펼쳤다. 어떤 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스기야마 마스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산입니다. 경김이라고 하는데.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갔다. 제가 40년간 스시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쌀은 처음입니다. 유리의 손이 멈췄다. 한국산 쌀. 일본 최고의 스시집에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스기야마 마스터가 계속했다. 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제 혀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끈기가 다르고 단맛이 더 깊어요. 고시히카리보다 훨씬.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쌀보다 더 좋은 쌀이 바로 옆 나라에 있었다니. 유리는 직접 그 쌀로 만든 초밥을 맛보았다. 입안에서 쌀알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신기한 식감이었다. 단맛이 깊고 구수했다. 정말로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쌀과도 달랐다. 이 쌀의 역사를 아십니까? 스기야마 마스터가 물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만 드실 수 있었던 쌀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가져온 품종을 개량한 것이 바로 이 경기미입니다. 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일본이 한국의 쌀 농법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우수한 품종을 가져온 것이었다는 뜻인가?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기야마 마스터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40년간 제가 고집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온 유리는 긴자의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존심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즉시 데스크에게 연락했다. 한국 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는 도쿄대학교 농학부의 야마다 교수를 만났다. 60대 초반의 그는 일본 쌀 연구의 권위자였지만 그날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유리 씨, 이 자료를 보세요. 야마다 교수가 두꺼운 보고서를 건넸다. 농림수산성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한국 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본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용은 더욱 놀라웠다. 한국의 쌀 품질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향상되어 현재 일본을 추월한 상태. AI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농업 혁신이 일본보다 최소 5년 앞서.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일본 쌀 산업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 야마다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30년간 일본 쌀의 우수성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가요? 유리가 물었다.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야마다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이것은 일본 주요 유통업체들의 한국 쌀 수입 계획서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인데 모든 대형마트와 고급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쌀 확보에 나서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온, 세븐일레븐, 로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미 한국의 대형 농업기업들과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들의 움직임이 가팔랐다. 문제는 품질만이 아닙니다. 야마다 교수가 계속했다. 한국은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가 여전히 전통 농법에 의존하는 사이에
그들은 AI, 빅데이터, 로봇공학을 농업에 접목했습니다. 유리는 점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쌀맛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농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젊은이들이 농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야마다 교수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한국은 대학 졸업생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유리는 결심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단순한 경제 취재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한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교수님, 한국 농업의 핵심 인물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야마다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유리 씨 각오하세요.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한국에 도착한 유리는 먼저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공항에서 전주까지 가는 길에서 그녀가 본 한국의 농촌은 예상과 달랐다. 낡고 뒤처진 시골이 아니라 현대적인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연구소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노장식 박사였다. 50대 초반의 그는 한때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농업 분야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일본 NHK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노 박사가 밝게 웃었다. 먼저 우리 시설부터 보여드릴게요. 연구소 안은 마치 첨단 기업의 R&D 센터 같았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전국의 농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통합 농업 관리 시스템입니다. 노 박사가 설명했다. 전국 3만여 농가가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토양 상태, 날씨, 작물 성장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는 놀라웠다. 각 농장의 습도, 온도, 토양 pH, 영양분 농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AI가 각 농장의 최적화된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저희는 농민을 농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 박사의 말이 의미심장했다.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농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되었거든요. 유리는 실제 농장도 견학했다. 전주 근교의 한 스마트팜은 마치 공장 같았다. 온실 안에서 로봇들이 자동으로 물을 주고 드론이 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농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며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 박사가 물었다. 이 농장의 생산성은 전통 농법의 3배입니다. 그리고 품질은 훨씬 균일하고 안정적이에요. 농장 사무실의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30여 개 국가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노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 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 시스템과 AI 활용 면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장인 정신과 품질 관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의 겸손한 답변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다. 기술적으로 앞서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우리의 목표는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농민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유리는 깨달았다. 한국이 단순히 농업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김재호 교수와의 만남은 유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40대 후반의 김 교수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한국 농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유리의 질문에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삼성전자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요? 예. 10년 전만 해도 농업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산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AI, 빅데이터, IoT, 드론,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된 종합기술 산업입니다. 김 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농업은 지금 다차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생명공학 기술로 품종을 개량하고 AI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설계하고 IoT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로봇으로 자동화를 구현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놀라웠다. 한국 농업의 기술 도입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랐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 교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최소 10년 앞서 있다고 봅니다. 특히 통합 시스템과 자동화 면에서는 확실한 격차가 있어요. 10년이나요? 네. 일본은 여전히 장인 중심의 개별적 농법에 의존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효율성과 확장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인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AI로 학습시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유리는 혼란스러웠다. 일본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술을 넘어선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농업은 결국 생명을 기르는 일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핵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과의 조화예요. 우리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를 들어 AI가 최적의 농약 사용량을 제시해도 최종 결정은 항상 농부가 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농업이 더 이상 고되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되었거든요. 서울대 농대 졸업생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유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업은 고령화되고 있었다. 기술을 넘어 철학까지 갖춘 농업이라. 유리가 중얼거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점입니다. 김 교수가 단언했다.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뀐 것이죠. 취재를 마치고 나온 유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스마트팜 혁신 밸레이는 유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곳은 젊은 농부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28살의 이준호였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농업에 뛰어든 청년이었다. 농사가 프로그래밍보다 재미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변수가 훨씬 많고 복잡하거든요. 날씨, 토양, 작물의 생리, 시장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적해를 찾아야 해요. 그의 농장은 마치 실험실 같았다. 각종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최적의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게 제가 개발한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작물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병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해요. 화면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각 작물의 성장 속도, 영양 상태, 예상 수확량까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 26살의 박소영이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장을 혁신한 사례였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소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40년간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보시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녀의 농장은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빗물을 모아서 관계에 사용하고 농업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이 목표예요. 소영이 설명했다.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난 것은 30살의 김민수였다. 그는 특이하게도 도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었다. 고흥읍 한복판에 수직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농사는 반드시 시골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어요. 민수가 말했다. 도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의 수직 농장은 10층 건물에서 연간 기존 농장의 50배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내고 있었다. 물 사용량은 90% 줄이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농사는 고된 것이 아니라 똑똑한 것이라는 그들의 말이 유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저녁에 3명의 청년 농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일본 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가 물었다. 존경합니다. 준호가 먼저 답했다. 특히 장인 정신과 품질에 대한 고집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다만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한 발 앞서간 것 같아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좋겠어요. 소영이 덧붙였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면 더 좋은 농업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민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농업에 국경은 없어요.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유리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의외의 감동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성공한 젊은 농부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농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술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유리는 일기를 썼다. 농업이 이렇게 매력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들이 농부라기보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같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보낸 하루는 유리에게 한국살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아침 일찍 그녀는 100년 된 전통 한옥에서 운영되는 비빔밥 전문점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60대의 김영애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 아침에 갓 도정한 경기미로 지은 밥입니다. 상차림이 나오자 유리는 감탄했다. 색색깔의 나물들이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 하얀 쌀밥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다. 쌀을 중심으로 여러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각각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죠. 첫 소절을 뜰 때 유리는 놀랐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씹을 때마다 단맛이 깊어지고 다른 재료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쌀의 특별함이 무엇인가요? 김 사장이 자부심 있게 답했다. 경기미는 일반 쌀과 달라요. 전분 구조가 특별해서 다른 재료의 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고유의 맛을 유지해요. 비빔밥의 완벽한 쌀이죠. 식사 후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유리는 곳곳에서 쌀 문화의 흔적을 발견했다. 전통 떡집, 막걸리 양조장, 한과점. 모든 것이 쌀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골목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었다. 전주 쌀문화관이라는 이름의 이곳에서 유리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도 전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쌀 문화를 지켜냈어요. 박물관 해설사가 설명했다. 일본이 쌀을 수탈해갔지만 전주 비빔밥과 막걸리 문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전주 사람들이 비빔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문화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쌀이 임금님께 진상되던 최고급 쌀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설사가 계속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완산전주의 옛 이름 쌀이 바로
지금의 경기미의 원조격이에요. 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쌀 문화가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니. 점심때 다른 식당에서 만난 것은 더욱 놀라웠다.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퓨전 한식당에서 경기미로 만든 리조또를 맛보았다. 서양 요리법에 한국 쌀을 적용한 창의적인 요리였다. 경기미는 정말 특별해요. 30대 초반의 이상민 셰프가 설명했다. 이탈리아 쌀보다 전분 함량이 높아서 크리미한 질감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도 한국 쌀 특유의 단맛이 살아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요. 오후에는 전통 한과 만들기를 체험했다. 80세의 박순덕 한과 명인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 한과도 결국 쌀이 기본입니다. 박명인이 말했다. 쌀가루의 질이 한과의 맛을 결정해요. 경기미로 만든 쌀가루는 곱고 부드러워서 한과가 더 고급스러워져요. 손으로 직접 쌀가루를 만지면서 유리는 쌀이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문화의 근간임을 깨달았다. 저녁에는 한옥마을의 막걸리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경기미로 빚은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와 확연히 달랐다. 더 부드럽고 단맛이 깊었다. 막걸리는 쌀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술이에요. 주인장이 설명했다. 다른 재료를 넣지 않으니까 쌀의 품질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날 밤 한옥 숙소에서 유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다. 1000년 이상 이어온 쌀 문화가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고, 동시에 현대적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쌀의 맛 너머에 사람과 역사가 있다. 유리가 일기에 적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루는 취재가 아니다.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천에 있는 한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은 유리에게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다. 60대의 김정수 농부와 그의 가족들이 일본인 기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먼 곳에서 오셨는데 불편하시겠어요? 김 농부의 아내 박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시골집이라 별것 없지만. 하지만 그들이 준비한 저녁상은 화려했다. 모든 요리가 자신들이 기른 쌀과 채소로 만든 것이었다. 특히 갓 지은 쌀밥의 맛은 잊을 수 없었다. 이 쌀은 제가 30년간 기르고 있는 품종이에요. 김 농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기미인데 저희 땅에 맞게 조금씩 개량해왔어요. 식사 중에 김 농부의 아들 김준영 35세이 돌아왔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 농촌으로 돌아온 경우였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농사를 지으려고 하냐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유리가 물었다. 김농부가 답했다. 요즘 애들이 농사 짓는 것 보니까 저와는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로 하고 드론 날리고. 신기해요. 준영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이것이 우리 농장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토양 상태, 작물 성장, 날씨 예보까지 모든 정보가 여기 있어요. 김 농부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3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건 처음 봐요. 예전에는 다 경험과 눈대중으로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경험이 더 중요해요. 준영이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기계는 데이터만 알려주지만 아버지는 땅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말에 김 농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지, 땅도 생물이야. 기계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유리는 이 가족의 화목함에 감동받았다. 3대가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일본 분이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 농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쌀을 빼앗겨서. 유리가 긴장했지만 김 농부가 계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서로 배우면서 지내야죠. 일본 농업도 배울 점이 많아요. 준영이 덧붙였다. 저는 일본의 장인 정신을 존경해요. 한 가지를 평생 파고드는 그 자세요.
우리도 기술만큼은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할머니인 김정수 농부의 어머니 85세가 유리에게 말했다. 얘야, 쌀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잠들기 전 유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논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일본에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여기 있다. 유리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의 따뜻함, 자연에 대한 존중, 전통과 현대의 조화. 다음 날 아침 김농부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다. 또 오세요. 박순자 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에 오르면서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것은 더 이상 취재가 아니었다. 진정한 이해였다.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 땅의 기억은 유리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식당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인사했다. 제가 진수입니다.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요리사였다. 특전사에서 7년간 복무한 후 요리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왜 요리사가 되셨나요? 유리가 물었다. 군대에 있을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농부 할아버지가 해주신 밥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수가 답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식당 내부는 단순했지만 세련되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농촌 사진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오늘 특별히 경기미로 만든 백반을 준비했습니다. 진수가 설명했다. 모든 재료는 제가 직접 농장에 가서 선별한 것들이에요. 상이 차려지자 유리는 감탄했다. 하얀 쌀밥을 중심으로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한 조화였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유리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어떠세요? 진수가 물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진수가 자부심 있게 말했다. 경기미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재료들도 모두 그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특별한 조리법이 있나요?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대신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죠. 진수는 주방으로 유리를 안내했다.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쌀을 보관하는 특별한 냉장고였다. 쌀은 보관이 가장 중요해요. 진수가 설명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최상의 맛을 낼 수 있어요. 농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직접 계약 재배를 하고 있어요. 진수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이 앱으로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벼가 자라는 과정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죠. 화면에는 논의 실시간 영상과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요리사가 여기까지 관여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요리사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료를 이해하고 농부를 이해하고 땅을 이해해야 진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30-40대의 직장인들이었는데 모두 단골인 듯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이 식당만의 특별함이 뭔가요? 유리가 한 손님에게 물었다. 여기서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40대 회사원이 답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른 손님이 덧붙였다. 무엇보다 밥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어요. 식사 후 진수와 대화를 이어갔다. 요리사로서 한국 농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수가 답했다. 특히 젊은 농부들의 열정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요리사로서 이런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죠.
일본과 비교하면요. 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은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하지만 혁신과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요리는 땅의 기억을 담는 일입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농부가 땅에 담은 정성과 사랑을 요리로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식당을 나서면서 유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농업이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업이 삶의 예술로 연결될 수 있구나. 유리가 중얼거렸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유리는 우연히 3명의 남성과 만나게 되었다. 각각 중국, 일본, 한국 출신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또래의 직장인들이었다. 홍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유리에게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는 장웨이였다. 베이징 출신으로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웨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두 번째는 다나카 히로시였다. 도쿄 출신으로 한국 게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저는 한류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히로시가 솔직하게 말했다. 음악, 드라마, 그리고 음식까지. 모든 게 매력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김태준으로 서울 토박이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각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연애 문화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웨이가 말했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히로시가 동의했다. 일본은 더 조심스러워요. 상대방의 감정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표현을 잘 안 해요.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더라고요. 태준이 웃으면서 답했다. 한국 남자들이 감정 표현을 잘한다고요? 저는 오히려 일본 남자들이 더 섬세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웨이가 먼저 답했다.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가장 우선이에요.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안정이 중요하죠. 히로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도 비슷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태준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한국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갔다. 각자 문화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유리가 물었다. 웨이가 신중하게 답했다. 중국 문화의 장점은 강한 연대감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강해요.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히로시가 이어갔다. 일본 문화는 질서와 예의를 중시해요. 사회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서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국은 역동적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문화가 강해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 한국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유리가 웨이에게 물었다. 의사소통이에요. 웨이가 솔직하게 답했다. 한국 여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남자인 저는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이해해요. 히로시가 공감했다. 저도 비슷해요. 일본에서는 눈치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한국 남자로서 말하자면 저희도 여자 마음 모르겠어요. 문화가 같아도 어려운데 다른 문화권이면 더 어렵겠죠. 대화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유리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문화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웨이가 동의했다. 맞아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적 관계의 시작이죠. 히로시가 덧붙였다. 저는 한국에 와서 오히려 일본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더 명확히 알게 됐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유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화는 제도나 정책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결국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표면만 보고 있었구나. 유리가 중얼거렸다. 문화의 진짜 깊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어. 도쿄로 돌아온 유리는 일주일간 자료를 정리하고 리포트를 작성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 기사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담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리포트를 써야 한다고 결심했다. NHK 경제부 회의실에서 데스크와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다. 아사노 기자, 한국 쌀 산업에 대한 취재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데스크가 말했다. 유리가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쌀을 따라 한국에 갔다. 그러나 돌아갈 때 품은 것은 사람과 삶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데스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리포트가 아닙니다. 유리가 계속했다. 한국의 농업혁신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스기야마 스시 마스터의 사진이 나왔다. 40년간 일본 쌀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인이 한국 쌀 앞에서 느낀 충격. 이것이 이 리포트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사진들이 나왔다. 한국은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농민을 기술자라고 부르고 젊은이들이 농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고흥의 젊은 농부들 사진이 나왔다. 28세의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 농사가 프로그래밍보다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농업의 현재입니다. 데스크가 끼어들었다. 아사노 기자, 경제적 분석은 어디에 있나요? 시장 규모나 수출 데이터는? 유리가 침착하게 답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한국 농업의 진짜 강점을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김재호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다. 한국 농업은 삼성전자 같은 존재가 됐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농업이 종합기술 산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사진들이 나왔다. 하지만 기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1000년 이상 이어온 쌀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천 농가에서 보낸 하룻밤의 사진들이 나왔다. 3대가 함께 사는 농가에서 저는 일본에서 잊혀져가는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까지.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는 서울의 땅의 기억식당 사진이 나왔다. 특전사 출신 요리사가 요리는 땅의 기억을 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로 연결되는 종합적 가치 체계입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는 세 나라 남성들과의 대화 장면이 나왔다. 중국, 일본, 한국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며 이해와 존중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데스크가 다시 끼어들었다. 아사노 기자, 이것은 문화 다큐멘터리 같은데요. 경제부 리포트로는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유리가 단호하게 답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를 숫자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경제력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에서 나옵니다.
9번째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쌀 생산성은 일본의 1.3배, 농업 자동화율은 2배, 젊은 농업인 비율은 3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10번째 슬라이드에는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일본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둘째, 젊은 세대가 농업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셋째,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유리의 결론이 나왔다. 저는 한국에서 농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전통, 효율성과 인간성,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가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다. 동료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사노 기자. 데스크가 천천히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리포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 답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에 있어요. 경제부장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이런 내용을 원할까요?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유리가 단호하게 답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기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경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빼고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요? 젊은 동료 기자가 손을 들었다.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청자들이 단순한 정보보다는 스토리를 원하잖아요. 데스크가 고민하더니 말했다. 일단 이 리포트를 토대로 방송용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도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최종 원고를 정리했다. 최종 리포트 요약. 제목 혀끝에 배신 마이너스 한국쌀이 일본에 던진 질문. 서론. 나는 쌀을 따라 한국에 갔다. 그러나 돌아갈 때 품은 것은 사람과 삶이다. 도쿄 긴자의 스시집에서 시작된 이 취재는 단순한 경제 리포트를 넘어서서 문화와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여행이 되었다. 본론. 기술 혁신의 배경 한국 농업의 성공은 단순히 AI나 로봇 기술의 도입에 있지 않다. 농업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있다. 농민을 기술자라고 부르고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었다. 세대 교체의 성공 젊은 세대가 농업을 기피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농업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1000년 이상 이어온 쌀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균형 감각. 이것이 한국 농업의 진짜 강점이다. 종합적 가치 체계 농업을 1차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 예술, 철학이 통합된 종합적 가치 체계로 인식하는 관점. 결론. 한국 농업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배우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마지막 내레이션. 강한 나라란 기술로 앞선 나라가 아니다. 사람과 땅을 연결할 줄 아는 나라다.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삶의 철학이어야 한다. 일본 농업의 미래는 이런 철학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기술은 따라갈 수 있지만 사고방식의 변화는 훨씬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일본에도 변화를 원하는 젊은 농부들이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기업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와 과감하게 변화하려는 용기다. 원고를 마친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의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논밭에 있었다. 일주일 후
유리의 다큐멘터리 혀끝의 배신이 NHK에서 방영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본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방송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보도라는 지지도 많았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농업 기술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대형 농업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유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일본 마이너스 한국 농업 교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을 제의한 것이었다. 농업에 국경은 없어요. 고흥에서 만났던 젊은 농부 김민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승낙 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